안녕하세요. 윤희의 책 윤희입니다. 오늘은 출판사 한티제에서 출간된 노태맹 시인의 작품 굿바이 마치 오늘이 마지막인 것처럼으로 함께 하겠습니다. 노태맹 시인은 철학자이며 의사이고 또한 시인입니다. 그는 1990년에 등단하였으며 시집으로는 벽암록을 불태우다, 푸른 염소를 부르다, 유리에 가서 불탄다 등이 있습니다. 현재는 시인이면서 노인병원 원장으로 일하고 계십니다. 이 책을 낭독하기로 마음먹고 저는 고민에 빠졌습니다. 책 전체를 읽어드리고 싶었으나 그럴 수 없어 고르고 또 골랐습니다. 지금 당신이 나이 50에 들어섰다면 혹은 40의 중간이 넘었다면 당신과 당신의 부모님을 위해 꼭 읽어야 할 책, 일독을 권합니다. 이 책은 늙음과 죽음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미리 두려워하거나 저항할 것에 마주친 것처럼 거부하지 마세요. 작가가 너무나 아름다운 언어로 여러분을 그곳에 안내합니다. 탄생을 준비할 수는 없지만 다가올 죽음은 완벽하지는 않으나 준비할 수 있습니다. 쓸쓸한 일이지만 삶이 끝나는 게 아니라 죽음이 자신의 삶을 완성시키는 것이라면 덜 쓸쓸하지 않을까요? 오늘은 작가의 들어가는 말에서 낭독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저는 여러분의 평온한 하루와 하루 끝에 깊은 잠을 소망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그리고 선한 댓글로 응원해주세요. 굿바이, 마치 오늘이 마지막인 것처럼. 노태맹. 들어가며 30대의 젊은 나이에 엄마가 위암으로 돌아가셨을 때 나는 겨우 10살이었다. 나는 지금도 그날의 하늘과 봄바람, 엄마의 영정을 들고 신암동 산동네 계단을 내려가던 상복 입은 한 소년의 모습을 기억한다. 흙으로 덮이기 전 관에 누운 채 흰 한지 뭉치로 쌓인 엄마의 모습도 기억한다. 내게 죽음은 너무 일찍 왔다. 산동네 좁은 골목에서 작은 사고라도 치면 동네 아줌마가 찾아와 엄마 없는 자식이라서 이 모양이라고 나무라던 말을 할머니와 함께 들어야 했다. 엄마 없는 나를 길러주던 친할머니도 2년 후 채 환갑도 되지 않은 나이에 뇌출혈로 돌아가셨다. 내게 죽음은 너무 일찍 찾아왔다. 내 사춘기는 또래 친구보다 일찍 찾아왔고 아무도 없는 캄캄한 성당의 향냄새와 빨간 감실의 불빛이 내 고등학교 시절을 지켜주던 향기와 빛이었다. 카톨릭 사제가 되고 싶었던 그때의 마음 상태는 어쩌면 죽음의 충동에 더 가까웠는지도 모른다. 중세 수도원의 그 어둡고 긴 회랑을 걷는 내 모습을 나는 자주 상상했다. 내 주변의 죽음이 아니라 낯선 타인의 죽음을 들여다보게 된 것은 대학교에 들어가고 나서부터였다. 대학 입학하기 1년 전에 벌어진 광주 민중항쟁은 나에게 죽음을 바라보는 새로운 눈을 열어주었다. 어쩌면 지금까지 내 사고는 그 사건에 내면하였는지 모른다. 봉기와 항쟁의 의미로서만이 아니라 우발적으로 다가온 죽음을 끌어안고 사라져야 했던 그 이름 모를 사람들의 비극이 나를 사로잡았던 것이다. 그러나 죽음은 흔한 것이 되었다. 우리는 폭탄에 온몸이 찢기며 날아가는 전쟁 영화를 보며 그 날아가는 이름 모를 사람이 바로 나일 것이라는 생각은 하지 않는다. 죽음은 어제도 오늘도 흔하지만
그가 나이거나 내 가족일 것이라는 생각은 하지 않는다. 우리는 우리가 죽는다는 것을 알지만 진정으로 죽음을 이해하고 있는 것 같지는 않다. 30살이 다 되어갈 무렵 나는 시인이 되었고 나에게 시는 죽음이 짓이겨진 삶의 형상화이거나 이미지화로 정의되었다. 죽음이 매개되지 않은 시는 아무리 아름다워도 나에게는 좋은 시가 될 수 없었다. 나는 그때까지 내가 죽음과 싸워왔다고 믿어왔고 비록 패배하더라도 죽음과 싸울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그건 오만이고 착각이었다. 죽음이 두려워 나는 그 시로부터 도망쳤다. 허수아비와 싸워왔던 것이다. 의대를 입학하고 15년이 지나서야 나는 의사가 될 수 있었고 이 글을 쓰는 현재 노인요양병원에서 10년 넘게 일하고 있다. 그 10여 년 동안 대략 계산컨대 700여 명의 사망진단서를 썼던 것 같다. 700여 명의 마지막을 지켜보고 의학적 죽음을 선언한 것이다. 이 글을 쓰기 몇 시간 전에도 나는 한 사람의 심장이 멈추는 순간을 보았고 불과 1시간 전에는 집에서 갑자기 사망하여 장례식장으로 실려온 한 노인의 시신을 거만하고 왔다. 너무 많은 죽음을 보았는지도 모르겠다. 그래서 죽음이 더 두려운 건지도 모르겠다. 나는 죽음의 전문가는 아니다. 물론 죽음의 전문가는 어디에도 없고 있을 수도 없다. 왜냐하면 이 지구상에 살았던 호모 사피엔스 가운데 죽음이 어떤 상태인지 알았던 그리고 앞으로 알 수 있을 사람은 아무도 없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내가 죽음에 관해 글을 쓰는 것은 죽음을 탐구하려는 이유 때문만은 아니다. 차라리 그것은 나라는 주체 바깥에 이름 모를 타인에 대한 탐구이고 잘 늙기 위한 기술에 대한 탐구라고 하는 것이 옳을 것이다. 철학을 공부하면서 정신의 영웅들을 많이 만났다. 나는 그들이 죽음과 마주한 기록들을 언젠가 쓰게 될 날을 기대한다. 그러나 이 책에서는 철학적인 논의들을 되도록 절제하기로 하였다. 다만 노인병원에서 마주한 죽음의 얼굴들을 묘사하기로만 하였다. 노인병원에서 겪는 늙음과 죽음만 있는 것은 당연히 아니지만 이곳에서 경험한 모습은 우리 시대 늙음과 죽음의 모습을 집약적으로 보여주리라고 생각한다. 가끔 주변 사람들에게 100년 후 우리 후손들이 지금의 노인병원을 들여다보게 된다면 아마 야만의 시대라고 지칭할 것이라고 말하곤 했다. 나쁜 피를 뽑아내는 사혈과 관장만이 거의 모든 치료였던 19세기 이전까지의 서양 의학을 지금 우리는 야만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마찬가지로 노인들을 모아놓고 그들이 죽을 때까지 멍하게 시간을 보내도록 만드는 지금의 노인 복지 시스템도 야만의 다름 아니라고 나는 생각한다. 우리의 삶을 잘 들여다보기 위해 죽음의 얼굴을 들여다보아야 한다. 죽음의 얼굴을 들여다보면서 우리는 잘 늙는 법을 배워야 한다는 것이다. 늙는 것도 배워야 한다. 이 글들이 늙어가는 누군가에게 작은 길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 글들이 죽어가는 누군가에게 작은 위로가 되었으면 좋겠다. 또한 이 글이 늙어가고 죽어가는 이들을 바라보는 슬픈 누군가에게 작은 힘이 되었으면 좋겠다. 물론 가장 바라는 것은 내가 나의 죽음을 잘 받아들이는 것이겠지만 말이다. 죽음의 기술. 노인병원. 아침마다 나의 하루는 이렇게 시작한다.
풍경 1. 와 이래 안 죽노? 내 얼마나 더 살겠노? 회진을 돌 때마다 310호실 할매는 묻는다. 잘 안 들리는 귀에다 바짝 대고 언제나처럼 나는 대답한다. 아직 멀었는데요. 젊을 때 좋은 일을 많이 하셔서 한 10년은 더 사실 것 같은데요. 93년을 산 할매의 주름이 환하게 펴지며 늘 같은 대답이 돌아온다. 아이고, 지겨워서 어째 더 살고. 풍경 2. 할매, 하루 종일 일에 누워있으면 이제 못 걸어요. 치매병동의 한 할머니는 침대를 내려와 걷는 일이 점점 더 드물어졌다. 내 일어나서 뭐 하고. 텔레비전도 보고 다른 할매들이랑 이야기도 하고 뭐라도 좀 하세요. 텔레비는 뭔 소린지 모르겠고 저 할머니는 노망 들었다 아이가. 안 심심합니까? 죽어쁘마 좋겠는데 지겨워 죽겠다. 할매는 온종일 침대에 누워 눈만 껌뻑껌뻑하고 있다. 뭐 생각하느냐고 물으면 아무것도 생각 안 한다고 한다. 풍경 3. 아기 귀신이 언제나 걸어가는 자신의 발목을 잡는다며 멈춰 서 있는 할머니. 오늘은 두 손을 동그랗게 모으고 그걸 내려다보고 있다. 뭐 하세요? 오늘은 귀신이 내 손 안에 들어있네. 가라 해도 안 나간다. 문득 아침 출근길에 본 허리 구부정한 목련나무가 생각났다. 한 줌의 흰 햇살을 손을 오므려서 받고 있는. 오늘도 그 못된 귀신은 내 가운 주머니 속에 집어넣고 할머니를 방으로 데리고 들어간다. 풍경 4. 양쪽 폐에 물을 한가득 담은 할아버지가 내 손을 잡고 뭐라고 말하는데 알아들을 수가 없다. 그의 입에서 물마른 시간들이 모래처럼 흘러나오는 것 같다. 뭐라고 말해야 할까? 어떤 약물에도 이제 반응이 없고 주사로 물을 빼도 폐의 물은 금방 다시 차버린다. 돌아서며 나는 혼자 안타까움으로 중얼거린다. 이제 멈출 때가 되지 않았는가?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새벽빛 와 닿으면 쓰러지는 이슬 더불어 손에 손을 잡고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노을빛 함께 단둘이서 기슭에서 놀다가 구름 손짓하면은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아름다운 이 세상 소풍 끝내는 날 가서 아름다웠더라고 말하리라. 천상병 귀천. 그러나 그들의 소풍 마지막 날은 맑은 날이 아니라 질퍽거리는 산길이거나 자갈길이다. 소풍은 쉽게 끝나지 않고 노래는 모음을 잃어버린 자음처럼 누구도 알아들을 수가 없다. 누가 자신의 마지막이 이런 날일 것이라고 상상했겠는가. 풍경 5. 질펀하게 욕을 잘하던 백세 할매가 갑자기 피를 한 사발쯤 토한다고 연락이 온다. 할매는 피를 토하면서도 뭐라 중얼댄다. 늘 말하던 고향집에 백꽃도 피었겠다. 이제 손가락을 열고 두 손 안의 시간을 다 흘려보낼 때도 되었다고 생각하신 모양이다. 내 발밑에 핏자국이 반짝반짝한다. 사람들은 죽음의 채찍이 자신을 채워갈 때까지 그저 기다려야 한다. 과학의 힘으로 생명의 시간은 늘어났지만 삶의 시간은 늘어나지 않았다. 생명이 곧 삶인 것은 아니다. 손 안에 있는 한 줌의 시간이 손가락 사이를 빠져나가기를 노인들은 멍한 눈빛으로 기다리고 있다. 멍한 눈빛의 시간은 삶의 시간이 아니다. 죽음의 기술.
그러나 한편으로 생각해보면 이 말은 사실 가리키는 것이 별로 없다. 결정적인 문제는 우리가 죽음을 모른다는 것이다. 죽음을 이해하고 바라볼 수는 있지만 나 자신의 죽음을 결코 스스로 경험하지 못하는 것이다. 죽을 때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죽을지 대부분은 고민하지 않는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매장할 것인지 화장할 것인지 묘지는 어디에 쓸 것인지를 미리 정하는 정도일 것이다. 이것은 죽음의 기술이 아니다. 그렇다면 죽음의 기술이란 무엇일까? 차라리 죽음의 기술이란 늙어가는 기술, 늙어가는 연습이 아닐까? 우리는 살아있는 기술, 살아가는 기술만 배웠지 늙어가는 기술을 배우지 못했다. 앞의 풍경들처럼 많은 노인들은 생활에 짓눌려 늙어가는 기술을 배우지 못했다. 그렇다고 많이 배우고 많은 재산을 가진 유복한 사람들은 늙어가는 기술을 배웠는가 하면 전혀 그렇지 않다. 우리 시대는 활력과 젊음만을 가르친다. 그것만이 최고인 것처럼 간주되면서 젊음은 돈과 기술의 자양분이 된다. 그러나 나이를 아무리 많이 먹어도 우리는 삶을 다시 이해하고 이해한 만큼 그렇게 살아가야 하지 않을까? 죽음이야 알 수 없는 것이지만 정작 우리는 삶에 대해서도 사실 잘 알지 못한다. 절대적 삶이란 것이 없다면 우리는 배우고 또 익혀야 하지 않을까? 늙는 것도 배워야 하지 않을까? 그러나 그렇게 만만한 문제가 아니다. 치매가 오고 암이 오고 불안이 엄습해 올 때 의료와 복지 시스템과 종교 외에 무엇이 더 필요할 것인가? 늙어가는 것이 아니라 늙어지는 것이라면 그 시간을 늦추는 것 말고 무엇이 더 필요할 것인가? 운동하고 건강 강좌 듣고 좋은 것 먹고 즐겁게 지내는 것 말고 더 무엇이 필요하다는 말인가? 언젠가 한 도서관 노인 대상 건강 강좌에 강의하러 갔다가 죽음에 대해 길게 이야기하고 있을 때였다. 한 분이 벌떡 일어서더니 건강 강의 들으러 왔는데 뭔 죽음에 대한 이야기야? 참! 하면서 나가버린 일이 있었다. 사실 우리 모두는 죽음이 건강의 결핍이라고 생각한다. 한편에서는 맞는 이야기지만 우리 모두가 100% 죽는다는 사실을 생각해보면 죽음은 결핍이 아니라 오히려 자연의 충만이라는 생각이 든다. 그리 오래지 않아 이 책을 읽는 우리 모두는 이 지상에 없을 것이다. 이 단순하고 명쾌한 사실에 가끔 나는 소름이 돋고 너무도 놀랍고 믿기지 않는다. 그러나 그것은 세상에서 몇 되지 않는 명백한 사실이다. 그러므로 죽음을 위해, 죽음을 향해 우리는 늙어가는 법을 배워야 하지 않을까? 나를 포함한 모든 늙어지고 늙어가는 사람들과 함께 죽음의 기술에 대해 그리고 늙어감의 기술에 대해 우리는 고민해 보아야 하지 않을까? 내 죽음이 놀랍고 믿기지 않을지라도 소름 돋는 일이 되어서는 안 되지 않겠는가? 죽음을 마주보는 어려움. 모래늪에 갇힌 것처럼 그 노인은 조금씩 꺼져가고 있다. 안간 힘으로 부풀어 올리던 생명의 입김도 그의 양볼처럼 오목하게 꺼져가고 있다. 그리고 드디어 숨이 멈추었다. 번개의 빛으로도 열린 동공은 닫히지 않고 천둥의 힘으로도 이제 그의 닫힌 길을 열게 할 수는 없다. 심전도 기계의 화면에서 날카롭게 뛰어다니던 심장의 발짓도 이내 오래된 산처럼 둥그러지다가 작은 젖꼭지처럼 힘을 잃는다. 그러나 젖꼭지처럼 한 화면에 하나씩 튀어오르는
정기적 신호는 오래도록 꺼지지 않는다. 숨도 쉬지 않고 심장은 더 이상 뛰지 않지만 심장에 숨어있던 정기적 신호는 아직 살아있는 것처럼 약하게 반짝거리고 있다. 나는 생의 모든 신호가 멈추기만을 기다리며 그 노인의 곁에 서 있다. 보호자들은 위중하다고 연락한 지 1시간이 지나도 아직 오지 않는다. 태어날 때에는 엄마와 또 누군가가 곁에 있었지만 지금은 우연히 만난 의사만이 그의 죽음을 지키고 있다. 아무도 지켜주지 않는 죽음은 얼마나 쓸쓸한가 생각한다. 죽은 이를 내려다보고 있는 내가 꽃도 잎도 없는 겨울 벼룩나무 같다고 잠시 생각한다. 가쁜 숨을 내쉬며 살려달라고 내 손을 잡던 그 폐암 환자는 내 손을 잡은 지 2시간 후에 그렇게 죽음 저편으로 갔다. 아마 이 세상을 떠난 약 85억 번째 호모 사피엔스일 것이다. 심전도를 찍고 이제 그것으로 그의 죽음은 이 지상에서 증명되었다. 오래전 내 첫 시집이 나오고 나서 나는 대담하게도 다음 시집을 구상하며 죽음으로 가득 찬 시집을 내겠다고 다짐했었다. 티벳 사자의 서라는 책에서 이미지를 얻어 죽음에 관한 49편의 시를 쓰겠다는 계획이었다. 그러나 몇 편 쓰고 나서 나는 능력의 한계를 느꼈고 이상하게 들릴 수도 있겠지만 무엇보다도 이 시쓰기에 몰입하다가는 죽을 수도 있겠다는 두려움을 느꼈다. 왜냐하면 시는 내가 생각을 써내려가면 그저 씌어지는 수동적 창작물이 아니라 그것을 쓰는 동안 내 몸이라는 형체를 통해 드러나고 작동하는 힘, 혹은 귀신신 것 같은 그 무엇이기 때문이다. 그 무엇은 가끔씩 칼날이 되어 내 목을 겨누기도 하고 몸과 정신을 어딘가로 내동댕이 치기도 한다. 그렇게 죽음은 두려운 주제이고 무거운 주제이고 우리 모두가 느끼듯이 언제 떨어질지 모르는 머리 위에 바위덩어리 같다. 그럼에도 죽음은 어디에나 있다. 그리하여 우리는 그 도처에 존재하는 죽음을 탈색하고 배제하고 은폐하면서 죽음이 마치 우리 눈앞에 닥칠 때까지는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행동한다. 신문과 뉴스는 매일 부고장처럼 누군가의 죽음들로 가득하다. 그러나 죽음은 말로만, 소문으로만 이리저리 떠돌아다닐 뿐 정작 그 죽음의 이름이나 이유에 대해서 우리는 알지 못하거나 무시한다. 그러다 그 죽음이 자기 앞에 생생한 얼굴로 고개를 내밀면 사람들은 공포에 떤다. 마치 그것이 자기에게만 온 것처럼. 그러나 죽음은 언제나 우리 근처에서 서성거리고 있었고 세월은 조금씩 죽음을 우리에게 실어오고 있었다. 하지만 세상은 그 많은 죽음을 자꾸만 지우려고 한다. 마치 죽음이 처리된 안전사회가 삶을 방부 처리할 수 있기라도 한 것처럼 죽음은 처리될 수 없고 삶도 방부 처리될 수 없음에도 그렇게 만드는 것은 그 사회가 죽음에 대해 전보다 더 많은 공포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부모의 죽음 곁에도 두려워오지 못하는 사람들을 가끔 본다. 우리의 도시에서 무덤들이 추방된 것은 여러 문화적인 조건들의 영향도 있겠지만 우리 사회가 가진 죽음의 공포를 반영한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죽음은 이야기로만 떠돈다. 텔레비전 드라마처럼, 게임의 캐릭터처럼 죽음은 기호화되면서 정작 죽은 사람은 사라지고 없다. 주인공이 죽지 않으면 수많은 조연과 엑스트라들의 죽음에는 아무런 감정을 느끼지 않는 영화 관객들처럼 우리는 죽은 자들과
그들의 이야기에 무관심하다. 그리하여 우리는 죽은 자들의 얼굴을 바라보는 것에 두려움을 느낀다. 아침 회진 돌면서 죽음의 그림자를 어느 할머니의 얼굴에서 읽는다. 몇 날이 더 허락된 것일까? 당신에게 이 지상의 시간은 3, 4일밖에 허락되지 않은 것 같아요. 하고 나는 말할 수 없다. 삶에 지친 노인은 지금껏 죽음을 배우지 못했다. 죽음은 우리에게 시시각각 다가오지만 속수무책의 우리는 그것을 어떻게 대해야 할지 배우지 못했다. 모든 것이 영원할 것 같은 착각에 우리는 익숙해져 있었던 것이다. 전이 된 위암으로 수술도 하지 못하고 입원한 할아버지는 며칠째 아무것도 먹지 못한다. 넘겨지지도 않고 자꾸 구역질이 난단다. 암덩어리가 위장관을 틀어막은 것이 아니라 죽음이라는 우울이 그의 식도를 막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아직 아무것도 먹지 못할 정도로 병이 진행된 것 같지는 않은데 아마 몸보다는 그의 정신이 먼저 죽음을 대면하고 있는 것 같다. 강이 풀리고 햇빛이 봄의 각도로 내 얼굴로 쏟아진다. 이제 곧 모든 빛이 연초록빛과 연분홍 꽃으로 동그러질 것이다. 따뜻한 봄날이야말로 죽음과 가장 잘 어울리는 계절이라고 생각해 본다. 연분홍의 꽃그늘, 죽음의 얼굴을 그 연분홍의 꽃그늘로 바라볼 수는 없을까?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버리고 또 더 버려야 할까? 죽어가는 자의 고독. 과거에는 죽음과 그 죽음에 이르는 과정이 지금보다 더 열려 있었다. 과거의 가족 형태와 사회 구조상 혼자서 죽는 것은 거의 불가능했다. 게다가 여러 질병들로 인한 죽음은 일상적으로 공유되는 것이었다. 불과 200여 년 전 조선 사회의 평균 수명은 40세 전으로 추정된다. 유럽 국가들도 비슷했다고 한다. 물론 그때의 죽음은 지금보다 더 고통스러웠을 것이다. 일상적인 기아와 전염병, 전쟁과 자연재해 등 인간에게 닥쳐온 위협과 봉건 전제 체제의 포갑은 언제든지 자신들이 죽을 수 있다는 공포로 사람들을 몰아넣었을 것이다. 우리는 옛 사진들에서 효수당에 높은 나무에 머리만 매달린 사람을 본 적이 있다. 살아있는 사람들은 그 아래로 유유히 지나간다. 사람들이 많이 모인 곳에서 목이 베이고 사지가 찢겨나가고 사람들은 그것을 일상으로 여긴다. 죽음에 대한 일상적 공포가 봉건 군주들에게는 그 시대를 통치하는 수단이 되기도 했던 것이다. 20세기에 들어서면서 세균의 발견과 항생제의 발견, 위생학과 여러 기술의 발전은 인간의 수명을 비약적으로 늘렸다. 2010년 기준 한국인의 평균 수명은 남자는 77세, 여자는 84세로 조선시대에 비해 30에서 40년 넘게 더 살고 있는 셈이다. 그러나 이것은 정말 행복한 일이기만 한 것일까? 뇌경색으로 한쪽 사지가 불편해 입원한 한 노인은 병원 복도를 그렇게 천천히 3년 동안 왔다 갔다 하다가 지금은 거의 침대에 누워있다. 허리가 좋지 않아 입원한 한 노인은 자식들이 자신이 살고 있던 시골집을 팔아버리는 바람에 갈 곳이 없어 4년째 병원에 입원해 있다. 치매에 걸린 한 노인은 바닥에 내려놓으면 일어서려다 넘어지고 침대에 올려놓으면 자꾸 내려오려고 해서 가끔은 침대에 묶인 채 가끔은 휠체어에 태워진 채 아무 말도 없이 2년을 넘게 지내오고 있다. 이런 식이다. 나는 그들의 보호자를 거의 보지 못한다.
물론 나는 그들 보호자를 탓할 마음이 조금도 없다. 그들이 얼마나 어렵게 살고 있는지를 알기 때문이다. 우리의 수명은 늘어났지만 대부분의 노인들은 그 연장된 생명만큼이나 더 오래 죽음의 길에 들어선다. 아무리 치매가 심한 노인도 보석처럼 그들 자식들의 이름은 꼭 챙기고 그 길에 들어선다. 사회학자 엘리아스는 이런 때이른 죽음의 길 위에서의 상태를 죽어가는 자의 고독이라고 표현했다. 문명화는 죽음을 위생적으로 제거하면서 그 두려움과 고통과 죄의식을 자신의 이름 밑으로 포장해버린다. 죽어가는 자들은 치워지고 격리되어 살아 움직이는 이들의 시야에서 사라진다. 나는 그저 그들의 외마디 소리, 눈물, 아들 부르는 소리, 눈물, 멍한 눈길만을 지키는 고독의 감시자이다. 그리고 이윽고 그들은 사라진다. 그런데 노인의 죽음은 우리의 아이들에게서 마저도 고독하다. 아이들이 묻는다. 할머니는 어디에 계세요?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대답한다. 할머니는 아름다운 천국에 가셔서 너를 지켜보고 계시단다. 우리는 아이들에게도 죽음을 은폐하고 알려주기를 꺼린다. 아이들이 상처받을지 모른다는 모호한 판단으로 그들이 알아야 할 사실마저도 감추려 한다. 문제는 아이들에게 죽음을 말해야 하는가 아닌가가 아니라 그것을 말하는 방식일 것이다. 마치 우리가 영원히 살 것처럼 말하고 행동하면서 아이들이 죽음에 대한 환상으로 공포에 휩싸이게 해서는 안 될 것이다. 그들이 살아야 할 많은 날들이 그 두려움보다 훨씬 더 아름다울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어야 할 것이다. 이것이 우리가 자식을 낳고 사회활동을 하고 가벼운 마음으로 이 세상을 떠날 수 있는 이유가 아니겠는가. 매화를 앞세우고 산수 위에 노란 꽃잎들이 겨울가지를 타고 번져 나오고 있다. 이게 우리가 고독해서는 안 될 이유가 아닐까? 눈이 부신 이 순간. 가장 행복한 날. 병실의 한 노인이 오늘도 어린아이처럼 운다. 얼굴을 찌푸리고 정말 땅콩 모양 입을 한 채 운다. 감은 눈에서 눈물을 줄줄 쏟아내며 소리도 없는 울음을 운다. 내경색으로 여러 해를 침대에서 살아온 노인. 식구들의 목소리라도 들리는 때면 겨우 눈을 뜨고 반가운 내색을 하던 그 노인이 이제는 받아먹는 것도 할 수 없을 정도로 쇠약해져 콧줄을 꽂고 누워있다. 욕심이라는 감옥, 죽음만이 풀어줄 수 있는 그 감옥에 갇혀 노인은 울고 있다. 병실에 또 한 노인이 오늘도 어린아이처럼 운다. 뇌경색에 다발성 전이암까지 생겨 대학병원에서 치료받다가 우리 병원으로 온 그 노인은 회진을 돌며 내가 말을 건넬 때마다 아이처럼 운다. 레빈 튜브를 꽂은 채 그 튜브를 자꾸 빼버려서 한쪽 팔은 벙어리 장갑으로 침대에 반쯤 묶인 채 내게 뭐라 알아들을 수 없는 말을 건넨다. 지겨워 라고 들은 것은 순전히 내 주관적 판단 때문일까? 죽음만이 풀어줄 수 있는 이 감옥. 죽음이 우리에게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에 익숙해져라. 기원전 그리스의 철학자 에피쿠로스의 유명한 정식이다. 그는 죽음이 감각의 사라짐이라는 것을 우리가 인식하게 되면 불사에 대한 헛된 욕망을 제거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또한 죽음은 어떤 체험된 경험 대상일 수 없기 때문에 죽음과 결부된 걱정은 문자 그대로 대상이 없는 것이라고 그는 결론 짓는다.
금욕적 쾌락주의자인 그의 마지막 편지를 읽어보자. 내 생의 마지막 날이자 가장 행복한 날에 쓰네. 나는 장과 방광에 병이 생겼는데 정말 고통스럽다네. 세상에 아마 이보다 참기 힘든 고통은 없을 것이네. 하지만 나는 영혼의 만족을 통해 그 모든 고통을 잊고 있다네. 우리가 추론하고 발견했던 것들에 대한 기억이 내게 영혼의 마지막 만족을 가져다 주고 있다네. 거의 같은 연대를 살다 간 장자의 생각도 에피크로스의 생각과 비슷하다. 대지는 육신을 주어서 우리에게 짐을 지우고 삶을 주어서 우리를 힘들게 하고 늙음을 주어서 우리를 편안하게 하고 죽음을 주어 우리를 쉬게 한다는 것. 따라서 삶이 좋은 것이라면 죽음 또한 좋은 것이라고 장자는 말한다. 장자의 마지막은 장중하면서 유머가 넘친다. 장자의 죽음이 다가오면서 그의 제자들이 성대한 장례를 치를 채비를 하자 장자는 태양과 대지가 자신의 관이라며 시신을 들판에 던져두라고 명한다. 그러자 제자들은 스승의 시신을 까마귀와 독수리에게 쪼아먹히게 할 수 없다고 강력 반발한다. 그러자 장자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땅에 묻지 않는다면 까마귀와 독수리 밥이 될 테지만 묻어봤자 개미밥밖에 더 되겠느냐? 너희들은 까마귀와 독수리 부리에서 먹이를 꺼내 개미 입에 채워주려 하는 것이다. 너희들은 어찌하여 개미들 편만 드느냐? 이렇게 에피크로스나 장자처럼 죽음이 아무것도 아닌 양 우리도 이 삶을 가볍게 지나갈 수 있을까? 장자가 정신병자가 아닌 다음에야 자신의 아내가 죽었을 때 마냥 즐거워 대야를 두드리며 노래를 부르지는 않았을 것이다. 아내가 죽었을 때 나라고 처음에는 남들처럼 슬프지 않았겠는가? 라고 말하는 장자도 우리와 같은 인간이었다. 다만 그는 자연의 이치를 알기에 슬픔을 그친 것이다. 어떻게 해야 우리도 이 슬픔의 강을 건너갈 수 있을까? 장자의 대야와 죽어가는 자의 눈물 사이의 거리, 내 삶과 죽음 사이의 거리, 꽃 활짝 핀 벚나무 아래에 서서 웅웅거리는 나무의 떨림을 듣는다. 벌들을 받아들이는 모든 꽃잎들의 떨림, 너무 환해서 눈물이 난다. 그랬으면 좋겠다. 존엄하게 죽을 권리. 제가 의사기계라고 말한 적 있죠? 어떤 경우든 환자를 살리는 행위를 하는 게 의사의 의무 아닌가요? 암이나 기타 질병으로 이제 거의 마지막까지 온 환자에게 굳이 수액을 주고 콧줄을 삽입해 음식물을 투입하는 것이 우리의 의무일까요? 더 살 수 있는데 죽도록 지켜보고 있을 수만은 없지 않습니까? 다가온 자연의 현상을 우리가 막을 수는 없잖아요. 팔을 묶고서라도 그렇게 하겠다는 건 비인간적인 것이죠. 환자가 자기 의사를 표현하지 않은 이상 생명 연장은 인간의 의무이고 또 의사의 의무죠. 우리의 환경과 기술이 가능한 한에서 그 생명의 연장에 개입하는 것은 당연한 거 아닌가요? 환자에게도 존엄하게 죽을 권리가 있습니다. 팔을 묶은 채 억지로 음식물을 투입하고 수액을 주고 산소를 공급하는 것은 그 권리를 빼앗는 겁니다. 얼마 전 어느 자리에서 요양병원에 근무하는 동료 의사와 나눈 대화다. 그와 이야기를 하면서 환자의 권리, 그 존엄하게 죽을 권리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었다. 어디까지가 외부인인 우리가 개입할 경계일까? 지금도 병실에는 나의 개입으로 생명을 연장하는 노인들이 있다.
여러 해 동안 뇌병변으로 침대에만 누워있던 노인이 먹으면 토해내고 해서 수액을 달았다가 그 수액마저도 혈관을 찾지 못해 포기하고 콧줄을 꽂은 경우, 치매 노인이 밥을 먹지 않아 팔을 묶고 수액을 주는 경우 등 이러한 상황의 기준은 의사 혹은 보호자라는 외부자의 관점에 의한 것이다. 그렇다면 그 노인의 입장에서 생각한다면 나의 이 조치들은 정당화될 수 있을 것인가?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이 늙어 이런 상황이 된다면 아마 그와 같은 폭력적인 개입을 거부할 것이고 존엄한 죽음을 원할 것이다. 최소한 그렇게 믿는다. 그러나 존엄한 죽음 혹은 죽을 권리란 무엇인가? 철학자 한스 요나스의 말처럼 이 무슨 기묘한 단어 조합이란 말인가? 물론 이 기묘함은 요나스의 말처럼 생명에 대한 우리의 권리에서부터 나온다는 것은 분명하다. 생명, 죽음에 대한 권리. 그러나 시골에서 노동으로 점철된 삶을 살아온 노인들에게 죽음은 너무 두렵고 무거운 것이다. 살려달라고 나의 손과 의사가운을 잡아끄는 노인들에게 죽음에 대한 권리를 어떻게 주장하라고 말해야 하는가? 어쩌면 그들은 생명에 대한 권리조차도 제대로 누리지 못했을 것이다. 요즘 사전 연명 의료 의향서라는 것을 신청받는데 이것은 회생 가능성 없이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에 대해 의학적으로 무의미한 연명 의료를 하지 않거나 중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그러나 연명 치료 거부란 심폐소생술과 혈액투석, 항암제 투여, 인공호흡기 착용 등을 하지 않겠다는 것이지 수액을 맞거나 코로 산소를 공급하거나 콧줄로 영양을 공급하는 것을 거부하는 것이 아니다. 콧줄인 레빈 튜브를 꽂을 것인가 아닌가는 의학적 판단이나 연명치료 거부의 문제가 아닌 관계적 판단의 문제여서 보호자와의 소통에 늘 어려움이 있다. 콧줄을 무의식적으로 빼지 못하게 침대 난간에 팔을 묶어야 하는 아주 난감한 문제가 남아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사실 문제의 핵심은 의사인 나의 선택이나 환자인 노인의 결단에만 있는 것은 아닐 것이다. 존엄하게 죽을 수 있는 사회적 환경과 문화를 만들어주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많은 노인 복지 정책들이 만들어지고 요양병원과 요양원들이 세워지고 있다. 그러나 그 공간들과 정책은 노인들을 격려하여 수용하는 데 급급하고 있다. 오늘도 아침 해진을 돌면서 가쁜 숨을 내쉬며 눈도 제대로 못 뜬 채 마지막 남은 생명의 불꽃을 태우고 있는 노인들을 본다. 온몸은 부어오르고 피부는 마른 낙엽처럼 부서지고 있다. 의사인 나는 어디까지 가야 하고 어디서부터 멈춰 서 있어야 하는가? 미래의 저 침대에 누워있는 나를 상상한다. 환자인 나는 어디쯤에 멈춰서서 나를 존엄하게 보내줄 수 있을 것인가? 죽음에 대한 권리가 자살할 권리만이 아니라면 그것은 생명에 대한 권리일 것이고 이제 생명이라는 이 뜨거운 세막대기를 지고 나는 이를 어찌 구부릴 것인지 허공을 두드리니 메아리가 인다는 선승의 말이 떠오른다. 치매, 영혼의 정전. 나만 보면 욕을 해대는 노인이 있다. 시발로마 빵하게 두고. 아들의 이름만은 언제나 추임새처럼 불러대는 그 노인이 귀여워서 일부러 욕을 복돋우기도 한다. 노인이 욕하지 않으면 괜히 걱정부터 앞선다. 다른 병실, 밥은 먹지 않고 반찬만 먹는 노인이 있다. 말 한마디 없지만 가끔씩 너무 난폭해져 팔이 묶이기도 한다. 회진 돌다가 너무 안타까워서 팔을 풀어주고 다시 돌아와 보면 간병하시는 분들이 감당이 안 돼
다시 묶어놓았다. 또 다른 병실. 하루 종일 밥 먹는 신용을 하는 노인이 있다. 금방 밥 먹고 나서도 배가 고프다는 듯이 알아들을 수 없는 소리를 내며 그 신용을 하고 있다. 가짜 반찬을 먹느라 탁상을 너무 콕콕 찍어 손끝에 굳은 살이 잡혔다. 어머님이 예전 같지 않게 정신이 가물거리신다. 감색 양복에 손님을 두고 아우 잡으러 온 안기부나 정복과 형사라고 고집하실 때, 아궁이에 불 지핀다고 안방에서 자꾸 성냥불을 켜시곤 할 때, 내 이 슬픔을 어찌 말로 할 수 있으랴. 새벽교회 참마루에 엎드려 통곡하던 그 하나님을 이제 어머님은 더 이상 부르실 줄 모른다. 당신의 이 영혼의 정전에 대해서라면 내가 도망쳐 나온 신전의 호주를 부르며 다시 한번 개종하고자 하였으나 할렐루야 기도원에 모시고 갔는데도 당신은 내내 멍한 얼굴로 사람을 북받치게 한다. 황지우 시인의 이 세상의 밥상이라는 시의 한 부분이다. 영혼의 정전인 치매에 걸린 어머니에 대한 시다. 그는 병든 노모와 앉은 겸상은 제사상 같다고 표현한다. 치매, 그것은 살아있지만 죽은 자의 병인 것이다. 그들 모두 다 젊은 시절 사랑도 하고 자식도 낳고 일도 하며 그렇게 평범하게 살았을 것이다. 그런데 그 평범한 일상이 그들에게서 사라져버렸다. 그들의 육신은 남아있지만 이제 그들은 이미 죽은 사람들일까? 나의 아내는 나중에 자신이 치매에 걸리면 죽여달라고 한다. 그러나 우리는 누구를 죽여줄 수 없다. 치매 환자들에게 우리는 존엄사를 이야기할 수 있을 것인가? 2012년 보건복지부 가족부의 통계에 의하면 우리나라 65세 이상 노인의 치매 유병률은 9.18%이다. 앞으로 수명 연장에 따라 노인 인구가 증가하면서 노인 10명 중 1명 이상은 치매에 걸릴 것이라는 예측이다. 물론 1801년 피넬이라는 의사가 정신기능의 부조화를 치매로 묘사하고 20세기 초반 알츠하이머라는 사람이 병리학적으로 치매를 기술하기 이전부터 치매는 있어 왔을 것이다. 가령 대부분 30, 40대의 요절한 조선의 왕과 달리 83세까지 산 영조 임금도 치매 증상을 앓다가 세상을 떠났다고 전해진다. 그러나 영조 당시의 평균 수명이 40에서 45세 정도라고 추정해 볼 수 있다면 치매를 앓을 만큼 오래 산 사람들은 별로 없었을 것이다. 문제는 평균 수명이 늘어나고 그만큼 치매에 걸릴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발생한다. 인간이 인간인 것은 스스로 자기의식을 가지고 그를 통해 타인과 관계를 맺는 한에서이다. 이도 저도 아닌 치매 환자는 잉여의 부분이며 보건복지 측면에서 관리해야 하는 대상이기만 한 것일까? 우리는 이 영혼의 정전에 대해 무엇을 어떻게 생각해야 할 것인가? 철학자 하이데거는 죽음을 불가능성의 가능성으로 불렀다. 즉 나의 죽음은 내가 진정한 내 자신이 되기 위해 파악하고 이해해야 하는 내 삶의 한계이며 동시에 그 가능성으로서의 계기라는 것이다. 그러나 치매를 생각하면 이 말은 틀렸다는 생각이 든다. 차라리 하이데거의 말을 뒤집은 레비나스의 가능성의 불가능성이라는 말이 더 맞을지도 모른다. 철학자 레비나스에게 죽음이란 진정한 자아로 가는 수단이 아니라 내 삶을 부수고 수동적이고 무기력하게 만드는 것이다.
그러므로 그에게 죽음이란 나의 것이 아니라 오직 타인의 것이고 그에게 속한 것으로 이해된다. 치매의 경우로 이야기하자면 치매는 치매에 걸린 나의 정신의 죽음으로만 이해되는 것이 아니라 그 사건을 통해 변모하는 타인인 나의 놀라움과 눈물로 뒤집혀져 이해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영혼의 정전이 아니라 봄이 목련나무 가지 끝에 흰 전등을 하나하나 켜듯이 오는 그런 환한 죽음, 살림으로 우리는 치매를 받아들일 수 있을까? 그러나 생각해보면 나의 아픔이 타인의 거울이 되는 것으로 나의 불행을 위로하는 일은 의미 있어 보이지 않는다. 적어도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주체 개념으로 치매는 분명 가능성의 불가능성일 뿐이다. 치매의 상태 속에서 나는 나 아닌 나의 따름인 것이다. 오래지 않아 현대의학의 도움으로 치매가 만성질환처럼 치료될 수 있어서 영혼의 정전 사태가 해결될 수 있을지도 모르겠다. 그러면 그 이전에 치매에 걸린 사람들은 시대를 잘못 만난 운 없는 사람들로 남을 것이다. 그러나 문제의 핵심이 치료이기만 할까? 어쩌면 영혼의 정전이라는 표현 자체가 문제일지도 모른다. 정전은 다시 전기가 들어온다는 것을 전제로 한다. 영혼의 정전은 치매를 회복되어야 할 결핍으로만 보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내 앞에 이 영혼이 불이 들어오지 않을 할머니들은 과연 누구이며 누구라고 불러야 좋을까? 마치 굿바이 하는 것처럼 죽는다는 것은 헤어짐이 아니라 다음 세상을 맞이하는 문이라고 나는 문지기로서 여기서 많은 사람들을 보내주었다네. 다녀오세요. 다시 만납시다. 하고 말하면서 화장장의 노인이 점화 버튼을 누르자 목판에 놓인 목욕탕 여주인의 몸은 거대한 화염에 휩싸인다. 아들은 하염없는 죄스러움에 울음을 터뜨리고 다키타 요지로 감독의 2008년작 굿바이의 한 장면이다. 이 영화는 다이고라는 한 첼리스트가 악단이 해체되면서 고향으로 내려가게 되고 그곳에서 영원한 여행의 도우미, 즉 죽은 자를 염습하고 낚아나는 일을 하게 되며 일어나는 일들을 그리고 있다. 그는 염습하는 모습을 보면서 첼로를 연주할 때와 같은 감동을 느낀다. 차갑게 식은 사람을 치장하여 영원한 아름다움을 주는 행위. 그것은 냉정하면서도 정확한 동시에 따스한 애정이 넘치는 일이다. 마지막으로 얼굴을 보며 고인을 배웅한다. 고요와 평온함 속에 이루어지는 모든 손놀림이 아름답게 보였다. 아름다운 죽음을 통해 모든 삶들이 화해해 나간다. 성소수자인 딸, 아들과 화해하는 아버지, 폭주 오토바이에서 떨어져 죽은 말썽꾸러기 딸과 화해하는 아버지, 낡고 오래된 목욕탕을 고집하던 어머니와 화해하는 아들, 자신을 버린 아버지를 어릴 때의 작은 조약돌 하나로 용서하는 다이고 자신 등 각자의 죽음은 살아있는 이들을 속박의 끈으로부터 풀어 해방하고 용서하게 한다. 그러나 한편으로 생각하면 죽은 자는 화해하지 못하고 고통 속으로 사라졌다. 살아있는 자들만의 화해는 너무 자기만족적이다. 성소수자인 그 여자, 남자는 자신의 정체성의 암흑 속에서 결국엔 자살이라는 길을 택했다. 머리를 염색하고 짙은 화장을 한 채 폭주 오토바이를 탔던 그 여학생은 자신을 이해하지 못한 부모를 죽는 순간까지 원망했을지도 모른다. 주인공 다이고를 버린 아버지는 30년 동안
아들이 자신에게 준 조약돌을 만지작거리며 자신의 죄를 되씹고 되씹으며 고통 속에서 죽어갔을지도 모른다. 살아있는 자들이 눈물로 용서하고 용서를 빈다고 해도 죽은 자들의 고통은 사라지지 않는다. 죽은 자를 위한 첼로 소리는 좀 과장해 말하자면 나르시시즘적이다. 스스로를 눈물방울 속에 가두면서 외부의 소리를 차단하고 스스로의 상처만을 어루만지는 나르시시즘. 그런 의미에서 이 영화는 폐쇄된 미학 구조를 가지고 있다고 할 것이다. 생각해보면 용서와 화해는 살아있는 자들 사이에만 존재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 타인은 언제든지 사라질 수 있는 존재들이다. 나 스스로뿐 아니라 성소수자이고 폭주족인 나의 자식도, 나의 배우자도, 나의 부모님들도 언제든지 지금 이 순간 사라질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을 인지할 때 우리의 용서와 화해는 현재적이고 현실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 가장 가까운 사람일수록 거리를 두어야 한다. 자식이나 배우자마저도 우리 각자에겐 타인이고 타인이 되어야 한다. 그 거리가 서로를 가장 선명하게 볼 수 있게 하기 때문이다. 그 거리에서 우리는 화해와 용서의 손을 내밀 수 있다. 마치 영원할 것처럼 원망과 고통의 칼끝을 세우거나 사랑이라는 이름의 족쇄를 서로에게 채운다면 우리에겐 죽음의 이별만이 구원과 화해가 될 것이다. 13세기 초까지 살았던 일본 선불교의 대가 에이사이의 이야기를 들어보자. 그는 대중들에게 어떻게 죽어야 하는지를 보여주기 위해 교토로 간다. 거기서 그는 대중들에게 설법을 하고 나서 참선한 자세로 열반에 들어간다. 그러자 그를 따르던 제자들은 스승의 갑작스런 죽음에 당황하여 어찌할 바를 모르고 우왕좌왕한다. 그러자 에이사이는 다시 살아나 주장자로 제자들의 머리를 후려친 다음 닷새 후 똑같은 방법으로 영원히 열반에 들었다 한다. 방금도 한 노인을 죽음의 문까지 바래다 드리고 왔다. 굿바이. 우리 모두 잘 가자. 마치 오늘이 마지막인 것처럼.